2019년 10월 17일 밤 10시 16분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신간은 더 이상 잘 안 사는 편이고, 있는 책들을 다시 돌아보고 곱씹어보고 이런 편인데, 괜찮은 책이 있으면 가끔 한두 권씩 삽니다. 특히 제가 권유하고 싶은 책은 월간 정보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월간 조선입니다. 월간 조선 책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간 조선을 사볼 때가 많고요. 연간 구독은 안 하고 있고, 거의 그래도 뭐 매월 사는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책은 이제 신간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제목은 대한민국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징비록. 예전에 노컷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뭐 그런 류의 과거를 반성하고 또 비판하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서 거기에서 답을 얻자라고 하는 그런 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제목으로 역사가 던지는 뼈아픈 경고장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책 표지에는 이 고종이 나와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저자는 박종인이라고 합니다. 이 박종인이라는 분은 조선일보에 계속 연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로 A3 파일에 모으고 있는 분인데, 모으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쓰는 분입니다.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대학교를 다닌 소위 386 세대 신문기자다. 2019년 현재 조선일보의 박종인의 땅의 역사를 연재 중이다. 현재를 보는 눈과 미래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 있다고 믿는 언론인이다. 소위 386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586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한국경제신문하고 중앙일보에서 거의 뭐 기획물처럼 586 세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비판 일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너무 또 그렇게 비판하는 건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분들은 586 세대는 그때 태어난 거죠. 저는 지금 태어나서 살듯이 뭐 선택 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그분들을 사잡아서 이제 비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그분들이 욕먹는 가장 그 핵심이, 그분들 중에서 소수의 주사파, 즉 그 김일성주의자들이 좌익 중에 좌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 나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는 한 띠동갑 정도의 선배들인데, 제 주변에도 그 정도의 나이의 선배들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아요. 적어도 경주에서만큼은 뭐 주사파는 없으니까 다 뭐 저한테 도움을 주고 일종의 멘토 역할도 하고, 삶에서 쌓인 내공만큼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86, 지금은 뭐 세월이 지나서 586 세대에 대해서 너무 비판만 가하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프롤로그로 들어가는데요. 미래를 위한 불쾌한 반성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얼마나 인간이 성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뭔가 다른 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재도약하고, 이러한 그 성찰의 과정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방향을 튼다는 거는 상당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쾌한 지적, 불쾌한 반성, 이런 글들은 우리가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문창극 총리 지명 후보자가 당시 조선인들에 대해서 이제 조선인들은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봤을 때 더럽고 욕잘하고 게으르고 뭐 이런 이제 비판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땅을 떠나 있는 조선인들은 그 지역에서 아주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재산을 쌓고 그 지역에서 리더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 내용은 뭐냐면, 골자는 사람은 어떤 제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딱 따가지고 조선인 비하 발언, 사실 조선인 비하 발언만 했다고 하더라도 왜 화를 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조선을 비판하는데 왜 화를 내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하자면, 선사시대 이 땅에 살았는 모든 거는 다 우리를 욕하는 걸로 그렇게 똑같이 감정이입을 한다면, 이 땅에 살았는 원시인이 아니라 선사시대 사람들, 뭐 구석기 신석기 사람들 욕하더라도 그러면 화를 내야 되겠네요. 뭐 아무튼 그렇게 중간만 딱 따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북한 축구를 오늘 그 하이라이트 요약본이 그 영상이 돌아다니길래 제가 봤는데, 북한 축구가 과거에 아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실력 있는 축구입니다. 저 제도가 저따오라서 그렇지, 우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도 경제력 덕분입니다. 과거에 북한이 이제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았죠. 그렇듯이 경제력 덕분입니다. 잘 먹고, 우리가 유럽하고 축구를 하면은 뭐 정말 야구 점수만큼 뭐 10몇 대 몇 빵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항상 경기 끝날 때는 뭐 체력의 열세다, 체격의 열세다, 뭐 이렇게 체격과 체력 이야기를 맨날 했는데, 지금 최근 통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얼마 전 통계에서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유럽 다음에 2위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손흥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허벅지하고 키하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과거에 차범근 선수가 독일에 넘어가가지고 독일인들이 얼마나 뼈가 억세고 덩치가 큽니까? 거기에서 이제 몸싸움에서 살아 버티려고 햄버거에 패티 있죠, 그 고기 갈아서 다진 거, 그걸 뭐 수십 개를 뭐 먹고 그렇게 하면서 허벅지를 그렇게 키웠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 그리고 체육인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체격이. 그래서 체격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그 시사점을 줬는데, 북한 축구, 북한에 있는 선수들이 그 북방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강합니다. 격투에서도 강하고요. 스포츠에서도 당연히 강하고요. 또 근로도 굉장히 힘있게 하고 생활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 놓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 축구를 보면서,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제가 잠겼습니다. 근데 아무튼 좀 엇길로 좀 빠졌는데, 그 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 다시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불쾌한 반성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 조명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서적 중에 징비록, 고사, 찰려, 여지, 승남은 이미 들어왔다 하고, 병학, 진암, 통문, 관지가 새로 일본에 들어왔다고 한다. 다 외관에 있는 조선 관리들이 뇌물을 바꿔서 구해준 것들이다.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농간하는 폐단이 이러하니 몹시 분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저자는 그런 말 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틀어박힌 외교관이라면 이런 책이 일본에 유통되는 사실이 아니라 일본 병서와 일본 풍습 백과가 조선에 없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징비록을 조선 사람들은 창고에 처박아 뒀는 반면 일본에서는 베스트셀러였다고 그래요. 일본의 리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책을 다 읽어봤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을 한 거죠. 사실 이제 서해 류승룡 선생이, 뭐 선생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서해 류승룡이 징비록을 쓴 이유는 조선인들이 보고 특히 관리들이 보고
반성하고 고치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썼는 책인데, 그 책은 창고에 처박히고 먼지가 쌓인 반면 일본에서 오히려 그 책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조선이 망했다, 일본은 흥했다, 흥한 일본이 조선을 망가뜨렸다, 500년을 이어가던 조선이 갑자기 망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전쟁 한 번 치르지 않고 도장 몇 번 찍어주고 망해버렸다. 도대체 왜? 교과서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조선 왕국은 지금도 찬란하게 역사를 선도하며 생존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왜 조선이 망했는지 알지를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착한 조선이 어느 날 악랄한 일본에 억울하게 망하고 말았다고 알고 그리 살고 있다. 그래서 좋은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망할 것인가? 18세기 외교관 조명채처럼 통분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일본을 쪽발이라 비하하며 통쾌한 정신승리를 구가하며 살 것인가? 참 뼈 때리는 지적을 하죠. 정의가 언제나 이긴다면 굳이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없다. 그냥 살면 그게 정의다. 하지만 역사는 절대 정의롭지 않다. 언제나 힘센 놈이 이긴다. 그래서 역사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하고 학습해야 한다. 500년 동안 조선 지배 집단, 권력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나라를 망가뜨렸는지 그 경로를 짚어봤다. 스스로를 정의의 화신으로 규정해 힘과 도덕과 돈을 독점했던, 그리하여 감시할 주체 없이 완벽하게 권력을 구가하며 공동체를 허물어뜨린 지식 독재의 화장을 지워보았다. 그 경로에서 이웃나라 일본과 마주쳤던 방식도 샅샅이 구경해보았다. 그래서 독자를 불쾌하게 만드는 기분 나쁜 책을 썼다. 대한국인이 읽었으면 하는 21세기 징비록이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기분이 더러울 것이다. 우리는 찬란한 역사에 대하여 배웠다. 훈민정음과 고려청자와 금속활자와 승리철학과 애민정신으로 무장한 정치와 슬기로운 성왕들에 대해 배웠다. 실패사는 배우지 않았다. 조선 망국사를 분석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패배한다. 똑같은 패턴으로 또 패망한다. 눈 뜬 놈이 이긴다. 뭐 이렇게 있고요. 혹자는 그런 말 했습니다. 조선은 망하는데도 실패해버렸다. 심지어 망하는 것조차에서도 실패해버렸다는 거죠. 왜 망하는지를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실패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망하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흥하는 이치를 당연히 배우지 못한다는 그런 말인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정상적으로 해도 뜨고 버스도 노선에 따라서 다 다니고 무슨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가축 같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잘 풀릴 거라고 봅니다만, 잘 풀렸을 때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뭐하러 그 주말에 태극기 들고 나가고 말이야, 나라 망한다, 공산화 된다고 왜 그래 설레발이를 쳤더냐, 이렇게 잘 되는데 말이야. 이러한 그 개돼지들은 왜 망할 뻔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안 망하고 나라가 보존되는지 또 성장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좌익들을 좋아하는 좌익 팬들은 물론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무임승차해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참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분은 이제 1543년, 1500년대 16세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는 내용을 많이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먼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말합니다. 서기 1543년 3월 21일 유럽에서 지동서를 발표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다음에 1543년 9월 25일 날 일본에서 철포를 수입했다. 철포는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아주 고가에 사들여가지고 그 포르투갈 상인들을 또 놓아주지 않고 사용법까지 다 익히고 아주 돈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참고로 이 철포라는 거는, 이제 철로 된 포가 이제 나간다는 거죠. 총알이
대포라고 합니다. 대포.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대포라고 합니다. 대포라고 합니다. 총포라고 하는데요. 우리 재미삼아 제가 말씀드리자면 무대뽀라고 하잖아요. 야, 정말 무대뽀다. 빠꾸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무대뽀라고 합니다. 무는 이제 없을 무자입니다. 무대뽀는 이제 무모하다. 분별하지 않는다. 대책 없이 밀어붙인다. 이걸 이제 무대뽀라고 합니다. 저도 약간 무대뽀 기질이 있는 편이었는데, 예. 뭐 저를 지금 규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겠지만은, 저도 빠꾸가 잘 안 되는, 후진이 잘 안 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후진 또 했다가 이렇게 선회를 좀 하는 걸로 성격이 좀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저의 철학은 절대로 좌경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는 후진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직진과 우회전이 강하게 되는 그런 드라이브 체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본에서 1543년에 9월 25일 날 대포를 수입을 했다. 철포를요. 그 다음에 1543년 날짜는 모르는데 조선에서는 서원을 설립했다. 서원입니다. 성리학을 배우는 서원을 설립했다라고 있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큰 제목에 달아놓고 내용들이 시작이 돼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한 2가지 정도로 찍어봤어요. 참 그걸 말하기 전에 제가 신문 기사 하나를 제가 오려놔서 삽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뮤지컬이 열리고 있습니다. 뮤지컬 제목은 세종 1446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1500년대를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 한 100년 정도 앞선 1446년 제목 이제 그 홍보 문구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말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에 걸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선인을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선의 아이덴티티를 지금 자유대한민국 70년 된 자유대한민국의 한국인과 함께 우리라고 이렇게 과연 규정 지을 수 있을지 묶어서 규정 지을 수 있을지 제가 참 재밌는 표현이라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제목에 이 모든 건 오직 백성을 위한 애민 정신이었다라고 하는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백성을 위했다. 뭐 백성을 위했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은 무지렁이 백성들 이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우리가 중국의 사대를 잘 해가지고 중국한테 빵 셔틀 잘 해가지고 안 쳐들어오게끔만 해주는 것도 너희들을 내가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백성을 위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훈민정음은 중국어를 더 잘하기 위한 중국어 파닉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왕이라고 하는데 성왕이라고 하는 세종은 그 밑에 집권층에 대한 성왕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절대 성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16세기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이따위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고 홍보를 하고 난리법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조선 백성의 그 노비 근성에 찌든 그 사고방식을 아직까지 조금 갖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빨리 털어내는 게 저는 제2의 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543년 조선 서원을 설립하다. 가문 구제보다 급한 일이 교화로다. 이렇게 이제 작은 제목을 달았고요. 가고시마 남단 다네가시마의 15세 지도자가 받아들인 신무기는 100년이 못돼 동아시아 역사를 바꿔버렸다. 아까 그 대뽀를 말합니다. 바로 그 1543년 조선은 서원을 설립했다. 설립자는 풍기군수 주세붕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원은 성리학 교육기관이다. 날짜는 미상이다. 그때 당시에 가뭄이 연거푸 들어가지고 이제 계곡물이 마르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계곡물을 보면서 아주 멋들어진 시로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눈에 뭐가 씌이면 그렇게 보일까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요.
성리학이 이제 서원이 만들어지고 성현에 대한 제사는 물론이고 성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사립대학교였다. 이로써 조선 개국 151년 만에 개국 이념인 성리학이 민간 레벨에까지 체계적으로 침투하는 문이 열렸다라고 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난리를 막고 가문 구제보다 급한 게 교화다. 그래도 힐란이 거듭제자 이 서운을 만들었던 주세붕이 격하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이렇게. 아, 회옹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회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리학의 창시자이고 여산이라는 곳에 서원을 세우는 주희를 말합니다. 주희 선생이 어찌 설마 우리를 속이겠는가. 주희 선생도 그랬다. 그런 민생보다는 교화를 시키는 게 더 성급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 주희의 주장이었는데, 그 주희의 주장이 맞다는 거죠. 주희가, 그 위대한 주희 선생이 설마 우리를 속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주군수가 무리하게 학교 설립을 강행할 정도로 당시 조선 왕조의 공교육은 상태가 심각했다. 지금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성리학에 기반한 교육이 판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읽어보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조금 줄여서, 빼기 난무한 공무원 조직이다. 공교육이 완전히 망가진 근본 원인은 정치였다. 학문과 덕치의 상징 성군 세종이 등극하고 10년이 지났다. 대사은 조계생이 이렇게 상소했다. 서로 청하고 부탁해 벼슬에 제수되면 보임하자마자 여러 핑계로 사표를 내고는 또 권세가에 부탁해 승진하기를 거듭한다. 아무도 공부를 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책 보는 거, 서운을 짓는 걸 모두 사잡아가지고 비판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판해야 되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본과 유럽이 과학과 산업에 눈을 떠가지고 뜰 때 조선은 서운을 짓고 책만 파고들었습니다. 책만이라는 데 방점을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학문 그 자체를 두고 덮어놓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과 연결하고 민생과 연결하고 그걸 보급하고 지식을 확장하고, 그래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연결짓지 못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그런 점을 비판하는 게 저는 옳은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넘어가서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소년들이 떠날 때 이미 망가진 조선이다. 소년들이 떠날 때 이미 망가진 조선이다. 이 소년들이 떠날 때라는 말은 이 앞 제목에, 더 큰 제목에 로마로 간 아이들과 히데요시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근거 있는 광기. 히데요시가 조선을 통해서, 조선은 당연히 정벌하고 중국을 정벌해버리려고 했던 그 광기가 근거가 있다, 이런 표현인데요. 소년들이 떠났다고 할 때 이 소년들은 바로 일본에서 그 로마로 떠났던 그 아이들을 말합니다. 뭐 좀 포괄적으로는 유럽으로 떠난 아이들입니다. 이 유럽으로 떠난 아이들은요, 그 앞전에, 떠나기 전에 사무라이 가문의 자제들, 그러니까 사무라이 가문이라면 이제 귀족들입니다. 유럽의 기사 계급이 있듯이 이제 일본에는 사무라이 계급인데, 사무라이 계급은 재밌는 거는, 사무라이 계급이 탄생된 계기가 신라의 해적들이 하도 일본에 가서 노략질을 하니까 방비책으로 만들어진, 탄생된 계급이 사무라이 계급이라 그래요. 아무튼 신라의 해적들, 우리는 늘 일본의 외놈들이 노략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라에서도 일본으로 노략질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무라이 그 계급의 가문의 그 자제들을 뽑아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시킵니다. 신학학교입니다. 신학학교인데, 신문물을 배우는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라틴어, 뭐 악기 연주 방법, 그 다음에 철학, 또 신학이 그때는 이제 아주 그 신문물이죠. 신문학이죠. 그거를 배우도록 하고, 이 신학교
학생들의 일기 졸업생들, 그 배출된 일기 졸업생들 중에서 우등생 중에 우등생들만 뽑아가지고 애초에 목적은 교황의 목적, 교황을 접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으로 이제 유럽으로 이제 파견되는 일본 소년들을 이제 떠났다, 로마로 떠난 소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년들이 다 이제 모두도 이제 기독교인들인데, 맨 처음에 이제 포르투갈에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경유하고 이탈리아 경유하고, 뭐, 교황 그레고리오죠. 그레고리오 13세를 아련을 합니다. 아주 성대한 대접을 받았다 그래요. 그 국가 원수에 버금갈 만큼 성대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프랑스나 뭐 독일에서도 우리한테도 오느라 초대할게 라고 했는데 뭐 시간이 없어가 못 갈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성대한 대접을 유럽 전역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받았다는데, 이 애들이 이제 12살에 유럽으로 떠나고 8년 지나가지고 이제 20살이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죠. 지금도 나가사키의 오무라라고 하는 항구에는 해변 공원에 이 아이들을 상징하는 뭐 이렇게 서 있는가요? 이렇게 하여튼 몇 명이 이렇게 서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이제 동상으로 그 공원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뭐 일본이 문명을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아이들은 문명 그 자체의 매력에 동요된 게 아니라 종교에 경도돼 가지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일화가 나와요. 다빈치의 그 명작품에 이렇게 막 빠져들기보다는 동물원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벌써 유럽에 동물원에 있는 동물원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인 거예요. 종교에 경도돼가 갖고 뭐 문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일본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 때 그런 게 아니라 종교 때문에 경도돼서 가서 동물원에 있는 동물을 더 좋아하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선진 문물을 보고 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완용이라든지 조선의 관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높은 고층 빌딩을 보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올라가면서 기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 충격을 받았듯이, 이 아이들도 이제 당시 유럽에 갔을 때 나지막한 일본식 가옥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쭉쭉 뻗어 올라가 있는, 그리고 탄탄하게 지어져 있는 건물들, 그 다음에 정비가 잘 된 길,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 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일본에는 지금 일본이 신도의 나라라고 이제 흔히 일컬어지는데 기독교가 보급이 좀 어려운 나라죠. 그러니까 일본에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는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훗날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독교를 금지시키면서 이제 끝나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소년들이 떠났다는 그 소년들 때 이미 망가졌다. 조선은 일본 아이들 유럽으로 떠난 1582년 10월 조선 퇴역 공무원 이이가 선조에게 올린 진시패소에는 개국 200년 만인 조선 경제가 이렇게 표현되었다. 200년 겹겹이 쌓인 나라가 지금 2년 먹을 양식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박정희 유신이고 지금 최근에 유신이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면 이제 12.6이 되는데, 정말 뭐 제가 다른 챕터로 또 영상을 찍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밥을 배불리 먹어보지 못한 나라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인간이라면 침을 뱉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도 이렇게 가난합니다. 조선 경제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는지 권력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 사이 철포와 은과 세계를 받아들인 일본은 차근차근 힘을 쌓고 있었다. 은 재련술도 조선 기술을 일본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기술자들에게 후한 대접을 해주면서 그걸로 임진왜란 전쟁 자금을 만든 겁니다. 남 좋은 일 다 시킨 거죠. 조선은. 지금 저는 뭐 최근 사건이라면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도 흠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온통 사회가
언론 재판, 인민 재판에서 죽여버릴 만한 그런 인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대접을 해줬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우석 박사가 그 소를 소 있죠, 운모 소를 뭐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그 육류를 공급하는 소를 만든다. 그래서 스카웃 때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글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자들을 대접해줘야 됩니다. 1592년 4월 14일 경상도 동래 상륙한 일본군은 상주와 문경과 충주를 거쳐 한성으로 입성했다. 20일 걸렸다고 합니다. 20일. 거의 뭐 달려간 거죠.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보다 이틀 전 선조는 의주를 향해 도주했다. 마음속 목적지는 명나라 요동이었다. 피란이 아니라 내부였다. 내부라는 말은 한 나라가 어느 나라 속에 귀속이 되어가지고 이제 또아리 트고 그러니까 망명 국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국가로 들어가서 붙어 살겠다는 뜻이다. 류성룡을 비롯한 몇몇 관료의 만류에 발걸음은 압록강 남쪽 의주에서 멎었지만 이후에도 선조는 명나라로 건너가 황제의 은총 속에 목숨을 부지하려는 꿈을 지우지 않았다. 마치 조선 망하는 도장 찍어준 이완용만 계속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데 아닙니다. 고종이죠. 고종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고종 조선의 왕가는 일본 왕족의 족보 속에 편입이 되고 그때 당시에 일본 예산에 얼마를 받았다고 하던가요? 아주 그 호화롭게 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라 팔아먹고. 그 고종하고 똑같죠. 이 조선의 이 왕족들이라는 것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무슨 지금 세종 1446 뭐 이렇게 해가지고 뮤지컬 찍고 있다고 이런 거 합니까? 복골 선생님이 그 박정희 그리고 또 프란체스카 여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극본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렇게 뮤지컬도 좀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요? (1593년 6월) 오사카에서 명과 일본의 강화 협상이 벌어졌다. 이제 강화 협상이 그 임진왜란은 그 송복 교수님에 따르면은 애초부터 명나라와 일본의 조선 분할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6.25 전쟁처럼요. 조선 분할 전쟁이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강화 협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명나라 사절 심유경에게 일본이 진주성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줘요. 그러니까 심유경이 그 말을 듣고 급히 조선 주둔 명군에게 진주에서 빠져나와라. 일본이 들어갈 것이다. 공격하러 될 것이다. 라고 요청했다 그럽니다. 고립된 진주성에 있는 직립해 있는 그러니까 다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모든 생명이 전멸했다. 이미 개전 1년 만에 평안도 감찰사 이원익은 이 진주성 공격은 재침을 말하는 걸 겁니다. 진주성에서 일본이 한번 낭패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빨을 갈았습니다. 이를 뿌득뿌득 갈았는데 그러니까 복수혈전인 거죠. 가서 완전히 이렇게 요절을 안타깝게도 냈다고 합니다. 고립된 진주성에 있는 직립해 있는 모든 생명이 전멸했다. 이미 개전 1년 만에 평안도 감찰사 이원익은 명군이 나아가 싸울 뜻이 전혀 없으니 통탄스럽다라고 보고했다. 명군은 서해 류승룡이 정말 굴량미를 대느라고 제가 징비록을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굴량미 대고 명나라 그래도 기들 때는 명나라 군사니까 거기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사정하고 뭐 우는 장면도 나왔나요? 그러고 군량 갖다 대고 하느라고 정말 똥이 빠지도록 그렇게 다녔던 그 내용이 류승룡의 징비록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밥을 갖다 대는데 별로 대면하게 싸우면서 일본하고 강화 협상이나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던 4대 봉국이 이렇게도 선조가 도망가서 살고 싶은 정말 황제의 은총 속에 살고 싶은 그 명나라가
제후국을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선조는 명나라가 나라를 다시 세워준 은혜, 제조지은을 외쳤다. 믿을 수 없다. 우리 문재인 씨가 연초에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중국 인민들에게 인사를 했던가요? 새해 인사를. 그런 미친 짓을 하고 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인간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반일 선동 벌리지 마라라고 하면서 일본에게 배워야 된다고 하지만 일본을 믿어서는 안 되죠. 믿을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국은 항상 잠재된 적국입니다. 다만 지금은 일본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일본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 마찬가지. 미국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이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지켜주러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그런 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자기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이지 미국이 왜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동양인들을 지켜주려고 하겠습니까? 자국민들 지켜주기도 바쁜데 미국도 심지어는 자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근데 이 명나라가 대면대면하게 싸웠다고 하는데 그 송복 교수님의 책에 의하면은 일본군이 아니라요. 명나라군이 지나가면 찬빗으로 긁은 듯했다. 빗은 듯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소, 닭 다 때려서 잡아서 다 착취해서 뺏어갔다는 겁니다. 조선 백성들의. 지켜주러 왔다는 명분으로 들어와 놓고 완전 공격 들어온 일본보다 더한 거죠. 찬빗 알죠? 이렇게 예전에 할머니들을 갖고 있는 아주 촘촘한 빗이 있습니다. 제 어릴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머리에 이가 있었거든요. 이 달력을 펼쳐놓고 이를 이렇게 빗어내면 후두두둑 하고 정말 좁쌀만한 큰 거는 좁쌀만한 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누르면 딱딱 하고 터지면서 피가 튀어나오죠. 좀 큰 거는 형하고 그 이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딱 해가 딱 놓으면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따다다다다 하면서 딱 지는 이는 죽이고 막 이랬던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약간 곁다리로 빠져봤습니다. 찬빗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명나라 군사가 지나가면은 찬빗을 벗은 듯 황폐화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6.25 전범이 중국인데 우리나라 좌익들이 중국에 대해서 사과 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죠. 아직까지도 예전에 어떤 일 때문이죠?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로 올라왔다가 이제 가고 했던 적이 있는데 미국만 없으면 대한민국 너 그거 다 진짜 손봐주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국이고 아직까지요. 그 다음에 다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의 발톱 손질을 해주고 몸종이 되도록 해버리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아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중공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중공입니다. 중공. 자, 어쨌든 좀 너무 엇길로 나갔는데요. 이 책을 소개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짜증나던 일들이 떠올라서 제 사견을 많이 붙여버렸네요. 이 책은 어떤 지식이냐, 배울 게 있느냐라고 별 5개로 따져볼 때 5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은 야 그거 다 아는 건데 뭘 별 5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연재되는 이 박종인 기자의 연재물을 보신 분이라면 이 책을 잡지 보듯이 아주 수월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 메이지 유신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관련된 책들과 함께 곁들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때 16세기에 메이지 유신이 있지만 이 16세기에 이미 메이지 유신 전 단계가 있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때 일본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분 동안 녹화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너무 길어지면 영상을 보기가 힘드니까요. 아무튼 요 책 한번 보시죠. 갓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대한민국 징비록이라는 책을 리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